김종배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지난달 25일 점심시간 즈음에 KT통신망이 1시간 넘게 마비되는 일이 있었죠. 이 때문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금전적인 피해를 입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심리적 불안감을 호소하는 시민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선집중 토요일 코너 토닥토담에서는 KT통신 마비 사태를 통해 드러난 초연결 사회의 문제는 무엇인지 짚어보고요.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6일 토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시선 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메시지 샵 8001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 집중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아침을 깨우는 이슈 한 편 같이 들으실래요? 등 토닥이는 토요일의 이야기 토닥토담. 네, 토닥토담 이 두 분과 함께합니다. 국내 유일의 종합인문교양개간지 황해문화의 전상원 편집장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윤상은 영화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주일이 빨리 돌아오죠. 네. 어느새 토요일이죠. 네, 자, 토요일에는 토닥토담이 우리 애청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늘 함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주제와 관련된 오디오부터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점심을 먹으러 직장인 손님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한 서울의 식당가. 갑자기 무인 주문기가 먹통이 됩니다. 손님들이 주문을 하지 못하자 직원들이 종이에 받아 적느라 삽시간에 혼란스러워집니다. 앱으로 들어오는 주문도 받을 수 없는 것은 물론 방역을 위한 QR 체크 기계도 멈춰섰습니다. 대형 마트에선 일부 손님들이 결제하지 못해 집에 다녀와야 했습니다. 승인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사모님이 계산하시다 마시고 현금을 가지러 가셨어요. 학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초중고생의 온라인 수업도 갑자기 중단됐고, 심지어 중간고사 기간이던 대학들에선 온라인으로 보던 시험에 답을 제출하지 못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그 공지 같은 거를 좀 읽다가 갑자기 이제 끊어졌다고 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1시간 동안은. 배달기사들은 하루 중 가장 바쁠 시간에 30분 넘게 휴대전화만 하염없이 쳐다봤습니다. 콜을 받으니까 픽업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30분 동안 그냥 뽕짜고 치고 그냥 앉아있어. 한참 바쁠 시간인데. 네, 지금 뉴스 리포트 들으신 그대로인데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있었다. 네. 근데 혹시 두 분 중에는 바로 이 직접적인 피해자 혹시 계십니까? KT 쓰시는 분이 계십니까? 네, 저는 KT 지금 쓰고 있고요. 오, 네, 그럼 그날 겪었던 일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떤 일을 겪으셨어요? 그날은 제가 그래도 집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밖에 있던 상황은 아니었고, 그리고 이제 먹통이 됐을 때 그냥 뭐 인터넷으로 자료 찾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다운돼서 놀아야겠다. 아, 잘 됐다. 네, 잘 됐다. 놀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매사를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만. 네.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몇 년 전에 그 KT 불나서 아마 불났었을 거예요. 네. 그때는 뭐 30분 1시간이 아니라 거의 이틀 이상을. 아, 그때도 겪었어요? 네, 그때 충정로에 살고 있었거든요. 오. 네, 그래서 이 통신이 끊긴다는 것의 어떤 공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오. 네,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제 그 외부 다른 지역에 나가서 나 지금 이게 통신이 안 되니까 연락이 안 돼도 놀라지 말라고 네, 그렇게 이제 SNS에 남겼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일까지 있었군요. 2018년에 그때는 고양시하고 서울에 5개 구 정도만 그런 건데 일부 지역이 이번에 일부 컸죠. 지역. 네. 그렇죠. 거의 전국에 걸쳐서 지금 이 현상이 나타났던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로 불안하는 게, 그러니까 그 집을 나서다 보면 깜빡하고 이제 그 휴대폰을 놓고 나오는 경우. 다시 뛰어가야죠. 그러니까 하고 다시 뛰어가고. 네. 저는 옛날에 이제 그 뭐 헬스클럽을 다니는데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운동할 때 그냥 그 휴대폰을 그냥 옷장 안에 라카에 넣어놓고 네. 운동할 때는 쳐다도 안 보고 그냥 운동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2개인가 중요한 그 통화를 해야 되는 걸 놓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도 불안해가지고 네네. 운동을 할 때도 핸드폰을 끼고 있어야 돼. 그렇죠. 네.
근데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싶은 생각도 좀 사실 들긴 들어요. 그렇죠? 오늘 그 얘기를 좀 해야 되는 건데. 네,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고상한 표현으로 초연결 사회. 제가 볼 때는 초연결이 아니라 무지연결 아닙니까? 무지하게 엄청 연결돼 있다 이런 뜻 아닌가요? 같은 말이죠, 뭐. 그러니까 네. 고상하게 초라고 하는 표현 쓰는 거 아니에요? 네? 모든 게 지금 우리의 삶이 다 연결돼 있다. 온라인으로. 뭐 이런 얘기, 이런 개념이라고 이해된 거죠. 그렇죠. 좀 지나치다라는 의미도 부여할 수 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초연결이라는. 하이퍼 커넥티드라고 하잖아요. 초연결 사회를 이제. 근데 우리가 아까 이제 블랙아웃이라고 이야기 나왔었는데 사실 블랙아웃이란 말이 뭐냐면 술을 많이 마시거나 아니면 갑자기 강한 충격을 받아가지고 필름이 끊기는 네. 걸 그렇죠. 그 그게 필름 원래 끊기는 걸 그 필름 아웃. 고상한 표현이 그러니까, 블랙아웃이에요? 네, 그게 블랙아웃인데 그거 익숙하지. 예. 그래서 깨보니까 여긴 어딘가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헤매게 되는 네, 막차 놓친 네. 적 많죠. 그런 걸 이제 네. 블랙아웃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후에 이제 전기 대정전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 됐다가 최근에 와서 이제 디지털 블랙아웃이라 가지고 얼마 전에 일어난 바로 그런 사건처럼 이제 갑자기 인터넷이 안 되니까 의식이 마비된 것 같은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나의 일정도 모르겠고 우리 집 전화번호도 사실 모르겠고 바로 그거예요. 그런 이제는 상황이 온다는 전화번호도 외우질 맞아요. 않잖아요. 아, 이럴 때 책이 많이 팔리지 않을까요? 블랙아웃 되면? 이미 코로나 상황에서 책이 작년, 재작년이 조금 많이 팔렸다고 네. 해요. 아 진짜 그랬어요. 예. 아 또 밖에 나가지 못하니까. 그런 긍정적 면도 있긴 있구나. 영화 하시는 분한테는 죄송하지만 코로나 덕분에 책이 좀 팔렸습니다. 아 그렇죠. 영화는 완전 직격탄을 맞은 아, 경우. 그러네. 여기 시비가 갈리네요. 여기서. 출판하고 완전히 다른 거네. 근데 아무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거는 기계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핸드폰 네, 같은 네. 기계고 결국 우리의 일상 삶을 영위하기 위한 수단이고 도구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할 때만 그냥 꺼내서 쓰면 되는 건데 네. 오히려 우리의 삶이 거기에 맞춰져 있는 거가 돼버린 거죠. 그렇죠. 이제 뒤집어져 우리가, 버린 거예요. 그 물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를. 그러니까 물건에 우리가 종속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앱, 그러니까 뭐 특정 어떤 메시지를 주고받는 통신 그런 메신저 앱을 다 깔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안 깔고 옛날 그러니까 뭐 2G 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이나 이러면 주변에서 뭐라 그래? 연락이 안 된다 너하고. 아, 그 얘기하니까 요즘은 통화도 잘 안 하더라고요. 아, 네, 다 메시지로. 다 그 해결하죠. 메신저로 그냥 해버리지. 저는 이게 되게 느리거든요. 입력하는 게 오자도 많고 그래서 가끔 짜증 나는데 또 이제 길게 보낼 때가 있잖아요. 네, 네. 부득이한 이유로. 네. 그럴 때 통화가 좋을 것 같은데 하는데 왠지 전화를 걸면 안 될 것 같은 어떤 그런 그게 압박감이 연식이 나오는 거예요. 아까 그런 거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저희 사무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지금 거의 30년 이제 편집자 일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원고를 받으려면 선생님께 우편으로 주고받았어요. 제가 일을 시작할 때만 해도. 아니면 이제 찾아뵙고 원고 주십시오 하고 원고를 받았단 말이야.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이제 우편물로 이렇게 주고받다가 어느 날부터는 메일로 이제 저희가 원고를 주고받아요. 그때부터는 얼굴 볼 일이 없어. 그렇죠. 필자 네. 선생님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됐냐면 카톡, 제가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카톡이 오는 거야. 카톡으로 네, 원고받고 네. 카톡으로 독촉하고 맞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소셜 미디어를 하면서는 아예 그 분들이 저의 이제 그 소셜 미디어 패칭이야. 어떤 때는. 네. 그러면 그분이 원고를 안 쓰고 있으면 거기다가 제가 원고 주셔야죠. 원고 주셔야죠. 그렇게 독촉을. 그러니까 초연결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제 워낙 그래서 이게 입력이 너무 힘들어요. 요즘은 그래서 오히려 이제 초간단으로 저는 가죠. 네. 동의를 뜻하면 모음 빼고 이응 2개. 네. 아. 응 아니면 오키, 이응 키역. 네. 딱 네. 자음 2개를 그냥 다 해결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새 젊은 세대가 이제 어른들 알 수 없는 그런 이제 은어 같은 네. 단축 언어 그러니까. 사용하는 게 자판 두들기는 게 그나마도 귀찮아서 그런 거거든요. 이렇게 살아야 되나? 네. 그런데 그러니까 초연결 사회는 다른 말로 하면 언택트, 비대면 사회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비슷하게 가고 있죠. 그러니까 그 초연결 사회라는 게 그 원래는 이제 우리가 인터넷이 컴퓨터하고 컴퓨터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군사 용도로 만든 거예요. 그죠? 아르파넷이라고 해서 그랬었는데 이제 이것이 컴퓨터하고 컴퓨터만 연결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 칩이 내장된 사실 우리가 사용하는 냉장고, 휴대폰, 뭐 전자레인지, 그다음에 전기밥솥, 자동차
사실은 다 컴퓨터거든요. 이미 컴퓨터화 되어 있고 거기에 이제 인터넷이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잖아요. 이것과 연결되면서부터 이제 사물과 사물이 서로 연결돼서 서로 호응을 하기 시작을 해. 이거까지 가는 것을 초연결사회라고 하고 여기서 더 나가면 이제 거기 안에 있는 인공지능끼리 서로 대화를 하고 네. 서로 공부를 해서 발전을 해요.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의 최종판 끝판왕은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가는 그래서 이제 나온 게 터미네이터죠. 스카이넷. 스카이넷이 나오는 거지. 아, 여기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네, 거기까지 갈 겁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주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정말 그 세월이 많이 바뀌었다라는 게 느껴진 부분이 예전에는 온라인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단점이라든가 어려움들 이런 이야기를 화두를 꺼냈다면 지금은 오프라인 생활에서 우리가 건강할 것인가? 네, 이렇게 질문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아기가 태어나면은 처음에 가장 먼저 애착 관계를 형성하는 대상이 부모님이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렇죠. 지금은 부모님 다 일하러 가시고 기계랑 더 많은 애착 관계와 유대 스마트폰이 저희 아이는 관계를 다 키웠습니다. 네, 그렇게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도대체 어디까지 흘러갈지를 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 지금 윤선 선생님도 말씀하시고 저도 우습게로 이제 스마트폰이 저희 아이 다 키웠다 그러는데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벌써 저희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TV를 보면서 성장을 하고 동네에 어쨌든 조금이라도 공터가 있어서 나가서 뛰어놀면서 얼마 전에 우리 오징어 게임 얘기도 했지만 그런 게임도 하고 이게 구슬치기도 해보고 잘은 못해도 어쨌든 해봤는데 지금 태어난 친구들은 처음부터 아예 그러니까 마치 영화 그 매트릭스에서 이 매트릭스란 말 자체가 사실은 모체 어머니의 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이렇게 초연결 사회 서로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런 사회에 태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죠. 최근 뭐 몇 년 사이에 태어난 친구들한테 흑백 TV를 본 적이 있냐 그러면 흑백 TV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칼라화된 사회에서 태어난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최근에 태어나서 성장하고 있는 이른바 MZ 세대는 처음부터 이 초연결 사회에서 태어났어요. 그게 바로 그 사람들이 태어난 세상 매트릭스인 거죠. 그렇죠. 지금 태어난 세대들은 유선 전화를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딸은 이게 안 돼요. 네. 저 때는 그러니까 교환하시는 네? 분이 그건 좀 심했다. 저 어릴 때 진짜 그랬어. 참 시골. 시골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돌려갖고 딱 하면 그 교환하시는 분이 어디 연결해 드릴까요? 그러면 서울 저기 와. 몇 번은 기다리세요 하고 이제 그러면 다시 좀 형님, 죄송합니다. 뭐 그건 짧은 경험이었고, 네. 그다음부터는 다 ER. 맞아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뭐 애인이라 이렇게 이제 전화 올 것 같으면 이제 집에서는 전화기 앞에서 대기하고 부모님이 받으면 안 되니까. 저 연애할 때 저희 장인어른 통화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휴대폰이 없던 때라. 그러니까 맞아요. 이랬던 어떤 그 서로 간의 소통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인터넷이 등장하고 네. 핸드폰이 등장해 버리면서 이제 완전히 바뀌어 버리면서 개인화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생긴 건 아니고 사실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도 있었어요. 있었죠. 근데 우리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아직 오지 않은 미래가 확 당겨져서 왔다고 그러잖아요. 한 20년 정도. 그러고 나서 점점 더 이제 심해져서 아예 지금은 인터넷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가고 그러니까 있죠. 바로 여기서 이제 그 뒤바뀌어 버린 게 우리가 삶을 그 영위하는 공간은 오프라인 공간이잖아요. 네. 그래서 오프라인 공간이 오히려 낯설어져 버리는 이런 어떤 그 뒤집어진 현상이 지금 나타나는 거 아닌가요? 오프라인에서의 대면이 오히려 어색해지고 힘들어지는. 제가 최근에 그 이제 코로나 좀 많이 거리두기가 풀리면서 저희 아는 방송 작가님이신데 한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 접종의 끝은 회식이라면서 너무 싫다는 거예요. 회식 문화가 다시 부활하는 게. 네, 벌써 이제 여러 부서에서 회식을 잡았는데 그게 너무 끔찍하고 공포스럽다는 그런 토로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왜 우리 제작진이 이렇게 밥을 같이 못 먹어서 난리야 도대체. 요즘 이런 거 본받고 이래야 되는데. 네, 기대하겠습니다. 윤 선생님 자주 다니는 단골 가게 있으세요? 단골 가게요? 있죠. 몇 군데 있습니다. 식당도 있고. 인터넷에 사실 그 커뮤니티 카페에 많이 나오는 얘기 중 하나가 자주 다니는 가게 주인이 나를 아는 체 하면 그때부터 발걸음을 끊었다. 이런 얘기 되게 많죠. 그래요? 네. 그 커뮤니티 굉장히 많은데 제가 하나 몇 개 이제 갖고 왔는데 편의점에 한동안 탄산음료를 사러 갔더니 주인이 탄산음료 좋아하시나 봐요?
라고 해서 불편했고 어느 식당에 한동안 김치찌개가 맛있어서 먹으러 다녔더니 주인이 직원한테 김치찌개 먼저 주문해 준 거야. 주문 자기가 하기도 전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발길을 끊었다. 어허. 저는 그냥 모른 채 해주신 게 마음 편하더라고요. 이러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그 매번 처음 보는 것처럼 모른 채 해서 섭섭하긴 했지만 그게 편했다. 이런 사람이 그게 있어요. 참 다른 점인 것 같아요. 우리 때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뭐 바에 가면은 늘 마시던 걸로 뭐 이렇게 네. 이렇게 해주는 걸 더 좋아했던 세대. 평소 생활이 지금 나오고. 그러네요. 근데 저희보다 다르네. 진짜로 다르네. 저희 같은 경우도 가서 이제 눈도장 찍고 단골 되면 어떻게 계란말이라도 하나 서비스로 주실까봐. 그렇죠. 계란말이까지는 안 봐요. 후라이 하나만. 그렇죠. 그래갖고 어떻게 눈도장 찍고 저 또 왔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르구나, 진짜로 많이 다르구나. 사람이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디지털 네이티브 얘기를 했지만 네. 다른 세상에서 태어났고 다른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어떤 관심을 갖거나 뭐 이러는 것을 원치 않고 그렇죠. 부담스러워한다는. 네, 그런 관계 맺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하고 그러니까 어느 가게 단골이 된다는 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그 사람하고 새로운 어떤 인간관계를 만들어 나가면서 우리가 서로 인정을 나누고 이런 것인데 네. 그런 것들 굉장히 불편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 공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관계가 사실 굉장히 많았었고 코로나 시대에는 그런 것들 다 이제 자연스럽게 끊어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는데 이제 다시 그런 관계 이제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만나야 되고 핑계가 없잖아요. 적당한 핑계가. 그런 것들이 또 주는 부담감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이야, 관계 공해라고 하는 말까지 있군요. 그러니까 여기서 굳이 만나고 싶지 않은데 만나야 되는 관계. 그렇죠. 네. 그지? 근데 이게 조금 문제가 되는 게 제가 그 나홀로 볼링이라는 책을 들고 나왔는데요. 그 미국의 사회학자 로버트 D. 퍼트넘이라는 사람이 2000년에 펴낸 책이야. 퍼트넘. 예. 이 원래 이제 미국이라는 사회는 그 토크빌이 얘기한 것처럼 타운십 민주주의라고 그래가지고 작은 커뮤니티, 그러니까 그 카운티나 뭐 이런 데서부터 시민들 참여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진행이 됐는데, 그렇죠. 이게 이제 미국에서 이른바 X세대, 인터넷과 친숙한 X세대가 출현하면서 점점 동네에 있는 작은 커뮤니티들, 동호회나 뭐 이런 것들이 사라져가지고 결국에는 나 혼자 볼링을 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혼밥 세대니 무슨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타인과 관계를 맺는 것을 불편해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어떤 실제로 미국의 민주주의가 위협당하는 상황까지 가고 있다. 이게 민주주의 이야기를 연결이 되는 거군요. 네. 그렇죠. 혼밥, 혼술 이런 게 대한민국에서만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도 아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그렇군요. 나홀로 볼링? 네. 오늘은 이제 책 이야기를 먼저 했는데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하면 꼭 이제 영화 한 편씩을 갖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영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 윤성은 평론가께서 꼽아주신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에게도 아주 익숙한 영화가 될 텐데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야 할 길을 묻습니다. 김종배의 시선 집중. 네, 김종배의 시선 집중 주말판이죠. 토닥토담 윤성은 영화평론가 그리고 전성원 황해문화 편집장 두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초연결사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영화 얘기를 좀 한번 해보자 했는데 윤성은 평론가께서 꼽아주신 영화가 아주 재밌고 익숙한 영화입니다. 어떤 영화죠? 네, 아바타 한번 다시 이게 몇 년도 개봉했던 거죠? 2009년도에 만들어져서 저희 그래요? 10년이 훅갔습니다. 엊그제 본 것 같은데. 이때 이게 아마 3D 영화라고 해서 한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제 얼굴에 물 좀 맞았습니다. 입체 영화관에서 보셨군요. 4D로. 네, 뭐 이 작품 그러니까 지금 뭐 메타버스 시대를 맞아서 한 번 더 계속 이제 언급이 되는 작품인데요. 지금 봐도 재밌고 또 이제 그 애청자 여러분들도 많이들 보셨을 것 아마 같아서 거의 다 보셨을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계속 또 TV에서도 많이 해줬으니까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여기서 이제 핵심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연출된 장면 중에 하나가 그 주인공인 제이크 설리가 이제 하반신이 마비된 그렇죠. 그런 전직 해병대 출신으로 나오는데 굉장히 막 시니컬하고 정말 잘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자유롭게 그런 상황에 이제 판도라 행성에 가서 그 아바타의 몸을 입고 나비족의 모습으로 그 판도라 행성에 딱 나갔을 때
그때 막 너무 그 즐거움, 기쁨, 그 흥분에 휩싸여서 그렇죠. 어린애처럼 네, 뛰어다니죠. 막 그렇게 막 다 어질러 놓고 막 그런 다음에 이제 나갑니다. 네, 나가서 막 자유롭게 뛰는데 뛸 수 있는 만큼 뛰어가지고 나가서 이제 보여지는 그 새로운 환경, 그걸 이제 관객들이 같이 만끽할 수 있게 만든 거죠. 3D로 봤을 때 더 입체적으로. 네, 그 장면의 연출 굉장히 중요한데 그만큼 이 오프라인에서 불가능한 것들을 온라인에서 가능하게 해주고 거기서 상상하는 것들을 모두 이루어주는 것. 이게 지금 이제 특히나 MZ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트렌드 얼리버드들이 지금 하고 있는 메타버스 안에서의 그 활동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상상하는 대로 모두 내가 만들어갈 수 있는 거. 현실은 내가 어떤 부모님한테서 태어났고 뭐 어떤 지금 삶을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인정받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그리고 내가 활동하지 못하는 모든 부자유를 네, 여기서는 이제 할 수 있는 것. 그렇죠. 현실의 제약을 넘어설 수 있게 하는 데가 바로 지금 얘기한 그 아바타의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사에 보면 제이크 설리가 그 얘기하잖아요. 꿈과 현실이 뒤바뀌었다. 네. 그게 딱 소셜 미디어, 그러니까 그 우리가 사물 인터넷에 연결된 초연결 사회가 이제 새로운 하이퍼 리얼리티를 만들어낸다고 하거든요. 초증강 현실이라고 그러는데, 네. 그러니까 그 인터넷하고 친숙한 X세대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가 혈연이나 이렇게 되어 있는 가족 있잖아요. 네. 가족보다도 소셜 미디어에서 나의 패친 그리고 나를 팔로우하는 사람, 내가 팔로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느끼는 유대감이 한 20배는 더 강해졌다 그래요. 가족보다. 예, 그러니까 이웃 사촌이란 말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실제 가족보다 더 가족같이 느껴지고 실제 생활에서 더 친숙하게 느껴지는 거죠. 거기서 이제 그들은 동질 집단이. 네.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윤 선생님이 이제 멀티버스 얘기하셨는데. 그 세계 안에 있는 것이 이제 아바타잖아요. 아바타가 다른 뭐 우리 시쳇말로 이야기하면 부캐 아닙니까? 부캐. 네. 본캐가 그 제이크 설리가 본캐면 아바타 그러니까 외계인 판도라 행성의 외계인의 몸을 또 얻어서 거기서 네. 이제 움직이니까 나비족. 네. 예. 그런 것처럼 마치 그 지금 그러니까 하이퍼 리얼리티의 세계, 그러니까 초증강 현실과 이 초연결 사회에 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활동하는 자기가 실제 자기보다도 더 자기 같고 더 애정이 가고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한테 더 친밀감을 느끼고 있는 거. 이게 하이퍼 리얼리티거든요. 그렇죠. 그 나비족을 보면은요, 얼굴은 조금 이제 우리한테 익숙하진 않은, 처음 볼 때는 익숙하진 않은데 신체는 인간과 닮아 있으면서 인간이 이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몸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상. 왜냐하면은 인간보다 훨씬 키가 크고요. 일단 그렇죠. 3m. 다리가 길어. 다리가 길고 허리는 잘록하고 네. 네, 그리고 굉장히 발달된 근육을 가지고 있어서 웬만한 거리를 그게 다 구현이 된 몸입니까? 네, 점프를 할 수 있고 거기에 그리고 이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 자체가 저는 이제 지금 다시 보면 굉장히 신비롭게 그 묘사가 되잖아요. 뭐 생명의 나무라든가 선조들, 죽은 선조들의 영혼이 그 사회 자체가 초연결 사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저는 약간 와이파이를 좀 와이파이로 모든 것들이 연결된 이 사회처럼 거기는 이제 굉장히 뭐 무속 신앙 같이 그런 느낌으로 연출했지만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사회와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있지 않나. 이거 어떻게 보면 매트릭스에서 코드 꽂잖아요. 그거 보면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하는 거 보면 같은 것 같아 그런 거. 네. 그 접속이라는 측면에서. 그 하늘을 나는 그 생명체 있잖아요. 이크라랑 연결할 때 그 꼬리, 그 머리로 이제 그 연결을 딱 꼬리를 하는데 좀 애플 기기에서 딱 자석으로 찰칵 붙는 거. 네, 찰칵 붙는 그런 느낌을 되게 받았거든요. 네, 비슷한 느낌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멀티버스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접속을 할 때. 근데 저는 멀티버스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어떤 거예요?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겪어보셨어요? 멀티버스라는 게 사실은 되게 뭐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운데 그 여러 가지 이제 하이퍼 리얼리티, 그러니까 우리가 소셜 미디어로 되어 있거나 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중 우주라고 이제 번역을 하는데 그 개그맨 유재석 씨 있죠. 네. 유재석 씨가 우리나라에서 부캐 가장 많은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개그맨이라는 직업이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에서 본캐라면, 네, 그 뭐지 놀면 뭐하니에서 트로트 그럼요. 가수 유산슬, 그렇죠. 부캐예요.
멀티버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재석 씨가 있지만 고판에서는 트로트 가수 유산슬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뭐 닥터 유 치킨 튀겨가지고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사실 모든 인간 하나의 정체성만 가지고 살지는 않잖아요. 그 말씀드리니까 이거 비슷한 것 같네요. 제가 이제 그 얼핏 그러니까 어디선가 기사에서 읽은 건데 이제 그 배우분들이 네. 뭐 드라마든 영화든 이제 그 촬영을 하는 중에 이제 자기가 이제 그 연기하는 그 극중 인물에 어떤 몰입을 해가지고 네. 그럼 말 그대로 이제 그 자체에 어떤 빠져들어가는 그렇죠. 부분들 그걸 상상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예, 그걸 상상하시면 제일 맞을 것 같은데 다만 공간도 조금씩 분할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 그러니까 소셜 미디어든 아니면은 무슨 뭐 프로그램마다 다른 것처럼 이 프로그램이 동시다발적으로 떠 있는데 거기에 동시다발적으로 접속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사람도 됐다가 저런 사람도 그렇죠. 됐다가. 네, 근데 아무튼 아바타에서 이제 얘기가 이렇게 흘러왔는데 아바타의 마지막 장면이 굉장히 의미심장하다고 할 수 있죠. 어떤 장면이요? 육신은 죽고 아바타 나비족으로 이제 재탄생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마지막 장면이 눈을 뜨는 장면이니까. 그게 그랬을 재탄생이네. 제이크 설리는 인간이에요, 아니면 나비족이에요? 인간이었으나 나비족으로. 그렇죠. 그게 맞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그 초연결 사회에서 최종적으로 갈 수 있는 인간이 진화해서 어디로 가냐 할 때 포스트 휴먼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원래 뒷부분에서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던 건데 데니스 홍이라는 과학자 있어요. 우리나라 네.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최근에 이제 몇 년 전에 그런 실험을 했었는데 데니스 홍이 낸 책이 여러 권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양반이 이제 인터뷰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이 방송이나 이런 데도 많이 나왔어. 이분이 한 모든 말과 모든 언어를 데이터베이스에서 빅데이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뭘 만들었냐면 데니스 홍봇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휴대폰에 보면 시리인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뭐 이름이 여러 가지 있죠. 네. 인공지능인데 뭐야 뭐 좀 알려줘. 그럼 뭐 알려주잖아요. 나 그건 낯설어서 지금도 네. 못 하게 된다. 네. 나는 그럼 이름으로 뭐 우리는 그런데 그 데니스 홍에게 또 하나의 부캐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뭘 물어보면 자기 자서전이나 여러 책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하고 똑같은 목소리로 답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 뭐 김광석 씨 고인이 됐지만 그분의 음반을 가지고 다른 노래를 부르면 어떻게 될까? 바로 그렇게 TV 그 프로그램 나온 적 했었죠. 있었잖아요. 기획해갖고. 네. 맞아요. 마찬가지로 이 데니스 홍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거는 어떤 기억이잖아. 그 기억을 다 DB화해서 이런 상황이라면 이 사람은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하면 실제로 나중에 그러니까 데니스 홍 씨가 자연적으로 이제 수명이 다해도 그 로봇은 그분의 남긴 족적을 다 빨아들여 가지고 인터넷상으로는 죽어도 죽지 않고 살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랬을 때 이 데니스 홍 봇은 데니스 홍인가요, 아닌가요? 이렇게 됩니다. 나중에 김종배 봇 하나 나올 수 있죠.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말씀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 기록되고 이 있습니다. 웃음소리도 아마 아니 그러면 이제 힘들면 야 네가 대신하라. 그럴 수 있어요. 예. 쉽게 하면 이제 그 기계화된 각해무사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 공부하기 싫으면 나의 분신이 있어가지고 걔가 나 대신 공부하고 난 나가 놀았으면 좋겠다. 맞아. 그런 거 어릴 때 많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맞아. 실제로 그게 어느 정도는 가능한 사회가 오고 있어요. 그럼 원조는 손오공이군요. 그러면. 그렇죠. 그렇게 되면 따지면. 손오공, 도라에몽 뭐 이렇게 다 이어지는. 그런데 그러면 아까 우리가 그 일부에서 그 얘기하다가 좀 말했는데 왜 오프라인에서의 관계 맺기는 그렇게 거북스러워하고 부담감을 느낄까? 근데 지금 두 분의 말씀을 듣다 보면 가상 공간에서의 그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바, 그죠? 네. 긍정만 있는 거잖아요. 긍정의 어떤 요인들만이 작동을 하고 동질만 있는 거지만 오프라인이라는 공간은 의무가 부과되고 갈등이 발생을 하고, 그죠? 거기서 어떤 인내를 요하는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싫음. 그렇죠. 바로 이거 아닌가요? 그럼 오프라인에서 관계 맺기가 싫은 게? 오프라인에서 관계 맺기 싫은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예요. 스위치를 끌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 위주로 돌아가지가 않는 거죠. 네. 오히려 내가 끌려다니는 그러니까 세상이 되어버리고. 그렇죠. 근데 이 아바타로 접속해서 들어가면 그 세계는 내가 뭐 마음대로 그리고 또 다른 어디 가서 부캐로 활동을 해도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좀 잘 보여주는 작품이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인데요. 못 봤어요. 어떤 영화예요? 네, 레디 플레이어 원. 그게 이제 2045년에
오아시스라는 가상 현실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더 이제 근미래인데 또 디스토피아적인 미래거든요. 그래서 빈부격차는 너무 심해지고 그래서 이제 빈민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삶의 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오아시스라는 그 가상 공간에 접속을 해서 그 뭐 현실 세계의 어떤 황폐함이라든가 가난 같은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거기서 영웅이 되기를 꿈꾸는 거죠. 그런 이야기인데, 근데 여기서 이제 결말에서 이 오아시스를 만든 창조자가 그런 말을 하거든요. 내가 오아시스를 만든 건 현실에 적응하지 못해서였어. 소통하는 법을 몰랐던 거지. 나는 평생을 두려워했다. 내 삶이 끝나는 순간까지. 그때 깨달았다. 현실은 무섭고 고통스러운 곳인 동시에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라는 걸. 그렇지. 왜냐하면 현실은 진짜니까. 그렇지. Because reality is real.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하니까 네. 갑자기 매트릭스에서 그 먹는 거에 빠져가지고 배신 때리는 사이퍼. 네. 그 사람이 갑자기 떠오르네. 딱 그거 저도 잘하지. 그 생각이 딱 들었어요.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이렇게 육즙 가득한 스테이크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요. 저는 그 장면 보면서 야, 되게 절실하다. 그러면서 철학적이죠. 네. 네. 아니, 그러니까 자꾸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DNA 게놈 다 해석을 하고 인간의 기억이나 인간의 감정도 결국에 어떤 정보 데이터화할 수 있고 호르몬의 작용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낱낱이 해체되어 가면서 과연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 속에서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다라고 아까 레디 플레이어 1에서는 말했지만 매트릭스에서는 그것도 전기적 신호를 통해서 그렇죠. 너에게 자극을 주면 너는 스테이크를 먹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현실은 꿀꿀이죽밖에 없다. 되는 거고. 그러니까 뭐 우리가 먹고 있는 예를 들면 무슨 젤리도 있잖아요. 거기에 무슨 과즙이 실제로 들어간 거 아니잖아. 다 가짜인데도 우리는 아 이거 체리보다 더 체리 같은 맛을 먹고 있는 거지. 따지고 보니까 그렇네. 네. 제가 되게 긍정적으로 살려놓으면 이렇게 선물을 자꾸. 죄송합니다. 제가 좀 디스토피아적인 인간이라. 그렇지. 붕어빵에 붕어가 없지. 그죠. 어렵다. 그런데 자, 한번 그럼 우리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 초연결 사회로부터 시작을 해서 가상 현실까지 이야기가 쭉 왔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자연으로 돌아가자, 원래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는 비현실적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개인적인 선택으로는 대안이 될 수가 있는데 공적인 어떤 여러 사람들에게 권할 수 있는 게 과연 대안이냐 그럴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데요, 그러면?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온라인의 그 실제 세상을 벗어나서 뭐 언플러그드 여행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조금 그 온라인과 연결된 초연결 사회를 피해가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뭐 예전에는 그러니까 정말 코로나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온라인에서 뭐 아바타를 사용하거나 블로그에서 익명으로 글을 쓰거나 하는 것들 예전에 이런 게 하나의 돌파구였고 해방구였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렇죠. 요즘에는 그게 오히려 더 나를 속속들이 보여주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맞아요. 오프라인이 더 해방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플러그드 여행이 훨씬 비쌉니다. 네, 그게 되게 재밌잖아요. 결론 비싸다는 얘기 같아요. 너무 현실적이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에서 사실은 정답이 나온 것 같아요. 저는 뭐냐면 과거에는 이제 그 리얼한 현실 관계에서 오는 여러 가지 중압을 피해서 우리가 인터넷 공간에서 새로운 아바타를 만들고 거기서 내가 보여주지 못한 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유를 느꼈다면 이제 그러니까 제가 그런 표현 좋아하거든요. 인연은 곰팡이와 같아서 내가 원치 않는 곳에서도 피어나요. 인터넷 공간에서도 여러 관계, 사람 관계를 맺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 인터넷 공간이 주는 어떤 중압을 피해서 이번에는 단절돼 있는, 그러니까 자연 속을, 왜 최근에 이제 그 이른바 자연인 열풍, 네. 저도 나중에 가서는 숲에 좀 들어 살고 싶다 이런 소망이 있지만 네. 땅 살 돈이 없어서 못할 것 같긴 한데요. 이면은 좀 싸요. 좋은데 알아봐 주세요. 네, 농담이고요. 네. 이거는 사실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빅브라더 이야기하면서 권력이 우리를 막 감시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생각할 때 빅브라더에 제일 가까운 사람은 사실 트럼프라고 생각했는데 트럼프가 소셜미디어에서 다 퇴출당했었잖아요. 맞아요. 자기가 직접 이번에는 소셜미디어를 만들어가지고 그 세계를 건설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실제 현실 세계에서의 정치보다 사이버 세계에서의 정치가 더 중요한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연 이걸 다 단절하고 살 수 있느냐 했을 때 저는
그럴 수는 없다. 다만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정도가 현실적인 대안 같아요. 전성훈 편집장께서 그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약간 샛길로 빠지면 이제 파놉티콘 얘기 많이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떤 그 교도소의 이제 중앙 감시탑이라고 네. 할까 그것에서 모두를 감시할 수 있는 이전이 그런 체제였다면 지금은 그것도 아니다.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서로가 서로의 감시자가 되어버리는. 멀티로 감시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지금은 좋은 관계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뭔가 일이 생겨버리면 그 자체가 하나의 감시자가 되고 고발자가 되어버리고 구속이 되어버리는. 그리고 내가 남긴 수많은 글들이 이제 나를 옥죄는 족쇄가 형태로 되어버리는 족쇄가 거죠. 돼서 오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자유롭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돌아보면 오히려 더 촘촘한 전문 용어로 쓰면 철라지망에 갇혀버린다. 아, 예, 어려움. 그 불교 용어죠. 찰나지만. 무협지에 나오는. 아, 무협지. 아, 철라지망. 불교에서 나오는 건 줄 알았더니. 물론 불교 아니었구나. 경전은 안 읽었고 무협지는 많이 읽어서. 네. 그러니까 오히려 디지털 사회가 철라지망이 되어버려서 속속들이 전부 다 들여다보고 감시하는 그런 건데 자유롭다고 착각하는 것일 수도 있는 거죠, 사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모든 것은 이제 그 마시는 거에도 중독이 되고 운동에도 중독이 되잖아요. 이 인터넷 접속이라는 것은 어느 면에서는 전화랑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상대방하고 통화를 하고 있는데 이게 한 사람하고만 통화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여러 사람하고 동시에 통화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내가 말을 안 하고 있는 동안에 나는 어디 있는가? 나는 없는 존재가 돼버리니까 자꾸 거기에서 왜 우리 그 같이 여럿이 모여서 즐겁게 대화하다가 나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올게 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 막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응? 그런 것처럼 내가 자리를 비운 동안에 세상이 굉장히 빨리 바뀌어버렸을 것 같은 불안에 쫓기게 되기 때문에 접속을 해제를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뭐 이 휴대폰을 잠깐 내려놓은 사이에 급한 전화가 오면 어떡하지? 내가 이거 한 동안에 중요한 뭐를 놓치면 어떡하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시사 프로를 진행하다 보니까 가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무슨 각종 의혹 사건이나 비리 사건 이런 게 터지면서 이제 등장인물이 나오고 네. 그러니까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 포인트를 짚으면서 항상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휴대폰 확보가 관건이다. 그렇죠. 네. 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아이폰이더라. 뭐 비밀번호를 안 알려주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건 어떤 수사 기법과 수사 진척의 문제니까 논외로 치더라도 자, 휴대폰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나의 모든 기록이 저장되어 있는.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무슨 일을 했는지를 송두리째 들여다볼 수 있는 블랙박스 같은 것이다. 그 지금은 깐부가 뭐냐면 휴대폰 빌려줄 수 있는 사이가 깐부예요. 그렇군요. 그건 안 빌려주지. 네, 휴대폰에 모든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참 이거 살벌한 사회다. 그런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MZ 세대들 중에도 그 아무 기능도 없는 휴대폰 있잖아요. 그 뭐 뭐라 투지폰이라고, 그러지? 깡통폰이라고. 그런. 요즘도 그거 나와요? 그러니까 거의 있어요, 안 있기는. 사용하는데 그래도 이제 수요가 있대요. 아니 저도 그 몇 년 전에 뜻한 바 있어가지고 이거 너무 심화돼 갖고 투지폰으로 이제 그 폴더폰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때 효도폰 이런 거 좀 나올 때였거든요. 네. 그래서 나는 이걸로 다시 돌아가려고 살려고 했더니 더 이상 공급을 안 한다고 대리점에서 네, 못 공급도 산다고. 안 되지만 만약에 그거 하시면 주변에 원석 무척 사실 거예요. 맞아요. 네. 왜 카톡이 안 되냐, 그러니까. 또는 뭐는 왜 안 되냐. 나만 편하면 됐지. 뭐.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은 편한데 주변 사람들이 불편해지니까. 그것도 중요한 지금 오늘 맞습니다. 얘기예요. 왜냐하면 네, 초연 내가 교섭을. 나의 삶을 지향을 하고 싶어도 이렇게 되어버리면 관계가 지장을 맺어버리는 이런 거잖아요, 결국은. 오히려 전화 안 받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마음 편하게 사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전화를 건 사람이 문제죠. 그러니까 요즘은 저도 가급적이면 그래서 그러니까 모르는 전화 오거나 쓸데없는 전화 안 받아요. 그럼 뭐 지가 아쉬우면 지가 나중에 뭐 문자를 남기든 뭐 그렇죠. 하겠지. 뭐 일부러 안 받거든요. 예전에는 교실하고 공장에는 센터에 시계가 딱 있었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맞아. 가난한 사람들은 시계를 못 찼어. 시간을 누가 통제하냐면 공장장이나 아니면 이제 선생님이 맞아요. 통제를 해요. 그래서 지금 몇 시니까 이제 화장실 가도 됩니다. 몇 시니까 뭐 잠깐 뭐 브레이크 타임 갖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걸 그 사람들이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 전화를 안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권력자야. 그래서 김종배 선생님 전화 안 받겠다면 권력자인 거예요. 권력자시네요. 아쉬운 게 없다 이런 건가요? 그렇죠. 김종배 봇 빨리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대체해야 돼. 제가 그 MZ 세대가 또 이
초연결 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본인 어떤 존재 자체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도 대사가 영화에 있는데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영화인데 벌드맨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연극 배우로 인정받고자 하는 왕년의 영화 스타 배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한 번 이제 스타가 됐는데 그때 이후로 막 수십 년 동안 히트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극 배우로 이제 인정받고자 이제 브로드웨이로 가서 막 준비를 하는데 딸이 이제 아빠 매니저 역할을 해주는데 막 싸우다가 딸이 뭐냐고 하냐면 아빠는 세상을 무시하지만 세상은 아빠를 벌써 잊어버렸다고요. 아빠가 대체 누구죠? 블로그, 트위터를 싫어하고 페이스북도 안 하잖아요. 아빠는 존재가 없다고요. 이렇게 얘기해요. 야, 살벌한 얘기다. 네, 살벌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뭐 MZ 세대가 느끼는 어떤 그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이라는 거는 결국에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아빠의 존재가 없으면 아빠는 없는 사람이라고는. 그건 아까 전화 얘기처럼 계속 말을 하고 뭔가 활동을 해야 그 사람이 존재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가 뭐 페이스북이든 인스타그램이든 여기에 올려야 되는 것이 어찌 본다면 자기 존재의 확인 과정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네. 서글픈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내에서 생존해 있다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고 동시에 생존할 수 있는 수단을 얻기 위해서 인터넷에 접속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게 현대인의 이 딜레마고 고민이죠. 그러니까요. 근데 어찌 본다면 그 오프라인의 어떤 그 구속이나 속박과 갈등에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심리까지는 좋은데 그럼 저기 가서 그럼 해방을 느끼고 자유를 만끽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더 얽혀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니까. 이제는 뭐 그러니까 초연결 사회 뭐 이런 얘기 떠나서 인터넷을 통해서 일을 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밥을 주문해서 밥을 먹고 인터넷을 통해서 뭐든지 세금을 내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간단해요. 은행에 가보시면 젊은 사람은 없습니다. 네, 다 어르신들이 앉으셔가지고 그렇죠. 공과금 매월 내려고 그걸 들고 고시서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창구에 갈 이유가 없지. 인터넷 그렇죠. 뱅킹, 인터넷으로 다 하기 모바일 때문에. 뱅킹으로 다 해버리지. 네. 그런데 인터넷이 안 되는 순간 아까 얘기한 그런 블랙아웃, 그러니까 갑자기 필름이 끊겨버리는 그런 혼란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로. 그러니까 백이숙제가 되는 거 말고. 그 뭐 결국에는 저도 답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그러니까 굳이 얘기를 하자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정보라는 거는 항상 연중무휴 하루 24시간 우리나라가 24시간 편의점이 있는 사회잖아요. 그리고 동네마다 그게 다 가득 차 있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 욕망 자체가 24시간 불철주야 불야성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사실은 뺨을 때리면서 계속 깨우면서 자면 여기서 잠들면 안 돼. 조금만 더 가자. 조금만 더 가자. 이렇게 독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상황을 끝낸다는 건 나 혼자서는 끝낼 수가 없고 그렇죠. 예. 사회 구조나 이런 쪽에서 같이 조금씩 변화해 나가는 방향을 추구해야겠죠. 우리 윤성은 평론가에서 어떻게 살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디지털과 아날로그 이야기를 하니까 영화가 필름 영화가 마지막 아날로그라 그랬거든요. 모든 게 다 디지털화 됐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영화는 필름으로 찍던 시대가 있었죠. 오호. 그런데 이제는 영상이 돌아가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필름으로 그렇죠. 찍는 감독이 가끔 있는데요. 아주 가끔 크리스토퍼 놀란 같은 감독, 세계에서 뭐 몇 안 되는 감독인데 필름으로 찍어도 디지털로 상영하니까 왜 찍어요?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전히 필름 시대를 살았던 감독들은 사실은 필름에 대한 어떤 향수가 있고 필름으로 영화를 찍고 싶어하고 상영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다 있는데 그 8, 90년대 뭐 그때 감성의 문화 콘텐츠를 사랑하는 MZ 세대들이 있는 것처럼 좀 뭐 어떤 디지털과 아날로그 좋아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들이 인간에겐 다 있다면은 계속 그런 고민들은 계속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네. 어딘가 그러니까 책을 보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매듭 얘기를 하던데. 그러니까 보니까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정보도 계속 흐르고 모든 것도 흐르는데 흐르는 것은 매듭을 짓질 않잖아요. 대나무 같은 경우는 매듭이 있기 때문에 계속 쭉쭉쭉 올라갈 수 있는 건데 결국은 중간중간에 어떻게 매듭을 지어낼 수 있느냐가 결국은 관건이다. 이걸 부정할 수는 없는 거고 근데 문제는 매듭을 지으려면 일단은 벗어나야 되는 건데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일상으로부터 약간의 이탈 그러니까 휴가가 되든 뭐가 되든지 간에 중단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이건 제가 학자분이 하시는 얘기고 제가 그 대목을 읽으면서 참 맞는 말씀이시긴 한데 그럼 뭐 먹고 살아요?
라는 이야기가 이제 거기서 이제 따라붙는 부분인데 전 거기서 막히더라고요. 그 얘기 듣고 이 생각이 나는데 인디언 속담 있잖아요. 한참 달리다가 말을 타고 가다가 잠깐 멈춰서 뒤를 돌아본다. 사실 그게 필요한 거죠. 나의 영혼이 나를 잘 따라고 있는가. 그러니까 좋은 삶을 산다는 건 자기가 그 삶의 주인이 될 때 좋은 삶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 내가 너무나 정신이 없어서 내 삶을 성찰해 볼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자기 자신에게 가끔씩은 이 속도 경쟁에서 빠져나와서 스스로 돌아보고 스스로에게 휴가를 주는 저는 그게 제일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죠. 정말 절실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는 개인이 혼자서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프리랜서는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정규직은 된단 말이야. 유급 휴가를 주잖아. 정규직은. 김종배 보스를 어서 만들기를. 그러니까 저 같은 호출 노동자는 안 된다 이거 지금 문제가. 여기 저도 공감합니다. 그죠? 네. 사실 그 두 분 선생님은 택배 하시는 어떤 플랫폼 노동자하고 본질적으로는 차이가 없는 거라 그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결국은 중간 한 번씩이라도 그러니까 되돌아보고 잠깐 호흡을 고르는 최소한 그거라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거 말고는 별로 답도 없다. 그렇다고 지금 우리를 둘러싸이는 환경과 흐름을 부정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마무리할까요? 네.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윤성은 영화평론가 그리고 전성원 황해문화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주말판이죠. 토닥토닥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월요일 아침에 다시 우리 애청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